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대선은 5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시간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와 대선 관련 이슈들을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장성호 건국대 교수,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수호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내일 박 전 대통령 검찰 조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디데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주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장선욱 롯데 면세점 대표를 불러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이 의미가 내일 수사에서 뇌물죄 입증에 주력을 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드디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좀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제라도 좀 올바른 절차 그리고 또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철저한 그런 그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예. 물론 블랙리스트 그리고 또 문건 유출 또는 세월호 7시간 국정 공백 등등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예. 검찰이 그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바로 목전에 두고 여러 명의 그런 그 재벌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것을 볼 때 아무래도 뇌물죄 관련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또한 뇌물죄 관련돼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비난을 이제 면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뇌물죄 관련해서 혹시 무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아니면 그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종의 승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한 그런 쟁점이 뇌물죄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예. 쟁점은 관건은 증거 싸움입니다. 검찰에서 대통령이 파면당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뭐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억울하다고 호소한다고 해서 그 법의 그런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과연 증거를 어떻게 검찰이 제시하면서 피해 나가지 못할 정도로 책임 추궁할 수 있겠느냐. 또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의 증거물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그 마지막 준비가 내일 조사 직전까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자,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이제 예상 질문을 뽑아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조사실에는 변호인이 입장이 가능하지만 별다른 말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박 전 대통령의 뭐 방어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정말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진술 거부권, 즉 무피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적극적인 그런 해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적극적인 해명이라는 것이 몰랐다, 억울하다 등등의 단순한 해명으로 그친다고 한다면 뭐 크게 뭐 방어 전략이 없는 것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명의 변호인들이 지금 선임되었고요. 또한 또 시간을 들여서 협의를 하고 있고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검찰이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증거를 제시하면서 피의자 신문을 할 겁니다. 즉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또 증거물의 내용이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히 좀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증거물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또 나중에 결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텐데요. 그 기소할 때 그 공소장의 공소 사실이 이제 그 적시가 될 텐데요. 여기에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할 이야기들도 이제 포함이 될 것입니다. 예. 내일 할 그런 그 이야기까지 포함을 해서 공소 사실을 이제 구성할 텐데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될지 어떻게 그래요. 기재될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네. 사실 지금 단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저는 예.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예. 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도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히 몰랐다고 하면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또 변호인들의 머리가 좀 굉장히 좀 아플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네.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과연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가 또 생각해봐야 될 텐데 장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통령직은 사실을 엄중하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나게 큰 그런 파급력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차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한 그대로 내일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첫째는 이것에 대해서 포괄적인 통치 행위였다. 이렇게 일단은 뭐 그동안 했던 것을 포괄적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최순실과의 어떤 사적 인연은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경제 공동체가 아니었다. 경제 공동체였다면 그것을 검찰이 제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최순실 개인 자체가 대통령을 팔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내일 핵심이 이제 뇌물죄인데 미르 K스포츠에 대한 출연금 아니겠습니까? SK가 111억 원, 롯데가 45억 원, 삼성이 204억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의 어떤 그 문화융성 정책과 관련해서 기업의 어떤 자율적인 판단으로 출연을 했다. 이런 것이 그동안에 지금 대통령 측에서 주장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번복할 가능성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검찰에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호성, 안종범 이 수첩과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검찰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팩트를 찾아서 이것이 어떤 포괄적인 통치가 아니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 그런 증거를 제시를 해야만이 법원에 가서 검찰이 승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치열한 지금 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네. 묵비권 행사할 가능성도 있을 거다 이런 예상도 있는데요, 배 의원님. 정치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예상을 하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내일 검찰 수사를 앞두고 국민의 관점에서 한번 좀 이 사건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처음 출두를 하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법리적인 어떤 공방이냐 이런 쪽에 지금 이제 관심이 쏠리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처음 국민들 앞에 마이크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지금의 이 혼란 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네. 국민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지는 메시지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정말 진심 어린 사죄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물론 형사 이 재판을 앞두고 그런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대국민 메시지를 그런 면에서 제대로 내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이제 예상이 우세하긴 합니다만 네.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이 마음의 상처를 좀 치유해주고 국민 통합을 좀 이뤄낼 수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이 메시지가 꼭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국민의 마음으로 먼저 좀 요청을 해보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내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에서 누가 조사에 입회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손범규 변호사도 이제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손범규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죠, 기자들에게. 유영하 변호사가 현재 나뭇잎까지 세세하게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변론 준비라고 했는데 표현을 했는데요. 다른 그런 그 변호인들은 이제 큰 틀에서 보고 이제 유영하 변호사는 굉장히 세세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거를 통해서 짐작해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그 입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변호사와 함께 그 검사와 함께 검사 앞에 마주 앉을 것이냐를 결정함에 있어서 변호사가 여럿인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해당 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해당 사건에 대한 그 해결 의지, 그리고 또 자신의 의뢰인에 대해서 얼마나 그 보호하기 위한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네. 중요하겠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그 의뢰인이, 즉 피의자가 가장 개인적으로 그 신뢰를 가지고 또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가장 그 적합한 변호사인데요. 이러한 점을 두루 고려해 본다면은 아무래도 한 명을 고른다면 유영하 변호사가 가장 그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예. 하지만 이게 어떤 변호사가 옆에 있는지가 사실은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피의자 신문이라는 것이 변호사가 대신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들어가서 이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검사가 이제 그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뭔가 인권 유린이나 강압 수사나 등등 그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뭐 제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있겠고요. 또한 또 추후에 이제 그 추가적인 조사나 아니면 그 기소됐을 경우에 재판이 이제 벌어질 텐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니까 예. 그러한 그 정보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 머릿속에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인데, 뭐 대신 답변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 상의를 바로 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뭐 아주 큰 그런 그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민간인 신분으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되는 건데요. 네. 조사 어떤 시간도 어느 정도 걸리겠느냐.
뭐 밤을 새겠느냐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질문지가 한 10페이지 정도 뭐 수백 개라고 하더라고요. 수백 개, 예. 수백 개 정도 된다고 하지만 예. 그럼 내일 10시부터 이제 조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밤 10시까지 12시간 정도면 저는 뭐 충분히 아하.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물론 뭐 대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질 신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대질 신문이 그렇게 큰 어떤 실익은 없다고 봅니다. 예. 둘 다 어차피 여러 번에 걸쳐서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이 있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국민들한테 지금 국민을 향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것은 결국은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물론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에서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됐지만 아직 정치적인 싸움은 뭐 지금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것으로 사법적 절차가 다 끝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든 정치 인생이 다 끝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앞으로 또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활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여러 가지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입장 이것을 검찰에 가서 이것을 뭐 변화시켜서 그리고 그동안에 한 것을 번복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그래요. 그것은 결국은 검찰의 몫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사법부. 입장과 좀 일관되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그럴 보시는데,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피권을 행사한다거나 뭐 지금처럼 이제 그 장 교수님 얘기처럼 일관되게 부인을 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좀 이제 공방이 오간다면 얘기가 오래 진행될 수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이제 그 부인을 한다거나 무피권 행사할 경우에는 오랫동안 붙잡고 놓고 있다고 해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검찰이? 네. 그런 경우 이루어진다면? 네, 일단 그 혐의가 현재 13가지고요. 크게 네. 봐서 5가지로 묶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이게 굉장히 많은 혐의점입니다. 혐의점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아닌 상황이라고 했다면 하루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끝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굉장히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하루 만에 진행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짐작해 본다면 2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미 검찰이 다양한 증거 등을 통해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 나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겠고요. 또한 2번째로는 설령 그렇지 않다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2번, 3번 조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단 최소화해서 정말 그 하루에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았다. 또는 이 2가지가 동시에 좀 준비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진술 거부권, 즉 무피권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피의자 신문을 이제 진행할 때는 검사가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물어봅니다. 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이냐? 예 하면은 뭐 당연히 변호사랑 같이 갔으니까 예라고 하겠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냐?라고 처음에 물어봅니다. 근데 아마도 뭐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무리한 상황은 물론 헌법상의 권리이긴 합니다만 그런 무리한 그런 권리 행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 행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공무 수행 중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든지 없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고요. 예. 검찰도 아마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전부 다 열어놓고 모든 그렇겠네요. 경우의 수를 다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하나 설령 그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적인 진술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서 진술을 하지 않거나 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피의자 그 신문 조서로 다 남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 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묵묵부답이다 또는 점점점 등등의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추후에 기소됐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그 재판에 있어서도 증거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점까지 검찰이 다 두루두루 고려해서 내일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자, 내일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에 신병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관심인데요. 예. 조사 결과에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결정이 날 텐데 이건 언제쯤 날까요? 일단 그 피의자 신문, 즉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을 언제까지 청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사가 마무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현재 그 대선이 코앞에 다가오고 있고 또한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또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속하게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우선 내일 전면적으로
그대로 뭐 혐의 사실을 다 부인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가 이게 구속영장이 대통령이 파면되었다고 해서 또한 대통령이 뭐 비난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서 또 대통령이 혐의 사실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구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구속의 그런 필요성과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두루 보더라도 구속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미 범죄 사실의 소명 단계가 소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다른 그런 공동 공범 관계에 있는 자들이 이미 구속되었고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또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런 여러 명의 그런 다른 그 관련자들을 다 한데 아우르는 모든 범죄 혐의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중대한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이죠. 범죄 사실의 중대성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매우 높고 다만 중요한 점은 과연 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인데요. 기각할지. 네. 법원의 그런 그 부분을.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절차,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다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 네. 검찰의 통상적인 방식은 구속영장 청구죠.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 자신들의 어떤 그 본래적인 기능은 뭐 수사 그리고 구속 그리고 사법 처리. 그렇죠. 그것은 이제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법원으로 떠넘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겠지만 범죄의 중대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검찰에서 판단한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그것은 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과연 사법부에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것이 만일 발부가 이제 될 기각이 되면 네. 그럼 검찰 수사 자체가 또 다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검찰에서 상정을 한다면 예. 혹시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지고 이거에 대한 고민도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그때 당시를 생각해서 빨리 한다고 하고 그리고 대선 지금 레이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검찰 나름대로 어떤 사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고민의 시간은 뭐 최소한 일주일은 갖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내일 또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기 때문에 저희 연합뉴스 TV와 함께 특보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치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 경선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예, 가장 좀 근접해서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네네. 일단 27일 광주 경선이 가장 큰 승부처다라고 좀 예상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뭐 그 전통적으로 호남이 그 저희 민주당의 근간을 이루는 곳이기도 네네.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첫 번째 경선 결과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주자들이 지금 이제 호남의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또 여러 차례 경선 토론회 등을 거쳐서 많은 검증들과 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남에서 또 적절하게 판단을 잘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렇게 이제 순회 경선이 마무리가 되면 결국 이제 가장 핵심적인 또 관심사 중에 하나는 과연 1차에서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 50%를 획득한 후보가 없어서 2차 경선까지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당연히 지금 1위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에는 1차에서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지금 전략을 세우고 계신 것이고 예.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우리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 그리고 뭐 또 최성 후보도 계신데요. 예. 이분들은 2차까지 가지고 가서 좀 대격변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전략을 세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2차 선거인단 모집이 이제 내일 오후 6시에 마감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최소 220만 명으로 목표 달성을 했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그래서 디지털 소통본부에 좀 확인을 했습니다. 예. 애초에 목표를 220만으로 세웠느냐라고 여쭤봤더니 뭐 목표 설정을 한 바는 없고 네. 다만 이제 예상은 200만에서 220만 정도를 했었다고 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안에 200만이 채워질 것 같고 아마 지금 추세로 보면 한 210만 명 정도가 경선인단으로 참여하실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대선 때 108만 명 정도가 저희 국민경선에 참여하셨거든요. 네. 예. 사실상 거의 2배에 달하는 그런 이제 관심을 많이 받은 것이어서 국민들의 참여 열기가 정말 뜨거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특히 탄핵이 결정난 이후에는 조금 차분해진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10만 명 안팎으로 예, 최종 그 경선 인단이 예, 확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그 오늘 그 2차 컷오프에서 본경선 무대에 오를 4명이 압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4명 후보 누가 될지. 예. 결국은 뭐 일단은 뭐 민주당이라든가 야권의 지형이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보수당 특히 이제 한국당의 경선이 상대적으로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경선이 끝난 다음에 보수 결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대치선선이 형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예. 신한국당의 보수 세력의 어떤 방향도 결정될 것이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한국당의 경선의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과연 태극기를 소위 말해서 태극기 집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김진태 의원을 지금 밀고 있지 않겠습니까? 50대 50으로 경선 규정이 갔을 때는 결국은 친박 대 비박 이런 어떤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어떤 그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사법처리 검찰 조사를 받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 보수 정당의 아주 핵심 가치에 지금 들어와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다양한 해석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뭐 1, 2등 이외에는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그렇게 봤을 때 홍준표 그리고 김진태 네. 이 두 분의 어떤 각축전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보수층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라든가 국민들한테 큰 관심을 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 이게 장 교수님의 분석이셨습니다. 예. 자, 오늘 오전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홍준표 지사가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6.2%포인트나 상승을 해서요. 예. 9.8%를 보였는데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홍 지사의 발언들도 문제잖아요. 어제 그 어떻게 보십니까? 토론회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예. 일단 그 같은 당 후보들도 좀 그런 표현은 좀 이렇게 좀 더 부드럽게 해주실 수 없겠느냐. 이런 예, 얘기를 오늘 하시더라고요. 뭐 예. 제가 그 인터뷰를 들어봤더니 이제 그 말 대신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바꾼다고도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들이 국민적 여론적 관심을 끌 수 있는 정치 선전 프로파간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대적인 상대방 세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네. 그 이면에 더 큰 효과는 자기를 지지하는 아군들을 급속하게 결속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반인륜적인 그런 것을 이제 비판하는 이제 쪽도 그것을 공격당하거나 그것을 폄하한다고 느끼는 세력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과거에 우리 정치가 보면 수많은 뭐 폄하라든가 반인륜적인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쪽에서는 항상 이것은 정치의 어떤 그런 성품이라든가 품격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러나 정치인은 정치인이고 가장 자극적인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왜 자극적인 말을 하겠습니까?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홍준표 지사는 지금 이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보수층을 자신한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표의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문시장도 가서 서민 대통령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목적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은 그 자체가 정치적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다 보면 결국은 홍준표 지사가 노이즈 마케팅을 하지만 결국은 여론의 중심에 지금 어느덧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당한 서민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첫째는 내세웠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리더십 교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리더십 교체라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탄핵 이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사고였고 본인은 앞으로 보수당의 중심 어떤 역할을 하겠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지금의 이것은 아직 출발이 아니고 뭐 홍준표 지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전 대표 10분만 얘기하면 내가 제압할 수 있다. 그것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떻게 보면 이 확장성이 좀 약하다는 그런 측면을 지금 파고들 그런 어떤 전략인 것 같은데 네. 그런 발언들이 그러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이 크게 미쳤다고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노이즈 마케팅이고 어떻게 네. 보면 비판 세력이 훨씬 많죠. 네. 그러나 비판 세력의 대부분은 그 정치적인 반대파가 상당히 많고 물론 일반 국민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그런 말을 한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정치는 처음에 출발은 핵심적인 지지층부터 출발합니다. 거의 소위 말해서 집토끼를 좀 집토끼인데 확보하는 차원.
일단은 출발선이기 때문에 집토끼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는 전선이 형성되면 상대방과 싸워서 중도 표심 20%를 누가 많이 가져오냐 그거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직은 이제는 출발선상에 서 있는 홍준표 지사라고 봅니다. 출발선상이라면 이제 더 확장성을 갖고 퍼센테이지를 높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연대와 연합 그리고 바른정당과의 관계 이런 것을 자기가 보수 여당을 연합하고 합당시킬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 본인은 친박이 아니고 반박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근혜 정권 내내 핍박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앞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본인이 성사시킬 수 있다는 그런 예. 어떤 그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봅니다. 그랬네요. 네, 국민의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대중적인 지지도가 있는 안철수 후보, 또 조직력이 있다, 이런 손학규 후보의 경선 어떻게 예측을 해보십니까? 네, 뭐 두 분이 나란히 또 대선 그 출마 선언을 또 하셨고요.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인지도가 있으시고 뭐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게 이제 주목받은 정치인으로서 네. 지금까지 정치 이제 길을 가고 계신데 예. 이 두 분의 경선에서 실질적으로 이 그 당원들의 마음과 국민의 마음을 어느 분이 붙잡을 수 있을지는 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안철수 대표가 또 국민의당 내에서 물론 이제 확실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 이후에 그 최근 이제 그 정치적인 경로에서 또 어떤 이제 국민들의 민심에서 상당히 좀 이 등락을 거듭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얼마나 회복하느냐가 또 좀 관건인 것 같고요.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당에 합류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당세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약한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렇지만 또 이제 손학규 대표가 그동안 또 계속해서 정치 활동을 해왔던 정치적인 기반들이 국민에 대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당내 경선을 통해서 어느 분이 더 많은 이제 지지세를 확보하느냐 이 부분을 이제 국민들께서 눈여겨 보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승민 후보와 김무성계의 지원을 받고 있던 남경필 후보의 어떤 2파전인데 일단 그거에 앞서서 일단 2파전도 2파전이지만 승부의 결과에 앞서서 어떤 출구 전략, 뭔가 좀 더 확장성을 갖고 좀 뭔가 더 그 존재감을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당 차원에서는 좀처럼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거 그리고 대통령이 이미 탄핵이 된 이 시점 이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거에 앞장선 분이 지금 김무성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는 왜 남경필 지사를 지금 적극적으로 밀겠습니까? 남경필 전 지사는 한국당과의 협당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예. 이런 강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 반면에 그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당과의 통합이 절실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당히 큰 좀 서로 각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유승민 의원은 대구에서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지금 처지고 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키워준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그런 배신자 코스프레가 상당히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분이 유승민 지금 후보인데 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당내 주자 간의 어떤 앞으로 정치적 장래에 대해서 그런 차이점이 상당히 크고 거기에 그 중심에는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자중질환을 일하는 것이 앞으로 정치적 미래가 대선이 끝나고 바로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TK의 중심이 누가 될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그때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바른정당이 대통령 탄핵에는 찬성을 했지만 그런 앞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중적인 그런 어떤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요.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여기에서 또 다른 선명성이 있을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까? 예. 네. 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전격 사퇴를 선언하면서 또 예.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뭐 출마를 하겠다, 킹메이커를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데 어떻게 예측을 해보십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진위를 명확하게 알기는 좀 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네. 중앙 선데이와도 또 인터뷰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메일을 이제 보내기도 하고 하셨는데 우선은 싱크탱크를 조직해서 더 나은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이어서 네. 이제 명확하게 킹으로 혹은 뭐 킹메이커로 나서실지에 대해서는 좀 예단하기가 쉽지는 않기는 한데요. 네. 그런데 이제 좀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유엔 사무총장으로 본인이 도전을 하려고 했다가 삼성 엑스파일에 사실 걸려서 네. 그때 낙마를 했던 이제 또 그렇습니다. 경험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커서 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장직에서 내려왔던 의미를 어떻게 좀 짧게 끝으로 한 말씀 짧게 한번 해주시죠. 어떤 의미인지. 정치적인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조금 때는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것을 앞으로 정치권의 빅뱅이 일어날 경우에는 거기에 편승해서 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고 그리고 그 이외에 워낙 대세론이 앞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세론의 함정은 그 이외의 세력을 다 합칠 수 있는 명분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역이라든가 이념 패권을 무시하고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지금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정치가 그것은 개헌을 무기로 해서 권력공유 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보수적인 재벌적인 이미지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하면 그리고 뭐 JTBC라는 이런 어떤 특정 언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어떤 최근에 탄핵 정부에서 상당히 큰 역할도 하지 주도를 않았습니까? 했고요. 예.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을 상쇄할 수 있다는 그런 알겠습니다. 자신감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